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2회 특별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하십시오. 계정 과목에 관련된 확신이 들지 않는 것들은 꼭 확인을 하고 어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확인을 하고 풀이하시면 모르는 계정 과목들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수선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수선비 비용이 발생되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자산이 줄었죠. 따라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예, 1번 맞습니다. 정수기를 50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정수기 업무용이니까 비품 자산 증가되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자산 증가 비용 발생이 아니라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되고요. 현금이 되겠네요. 따라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됩니다. 참고로 자본과 자본금은 달라요. 자본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자본 안에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품 20만원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현금 들어왔죠. 자산 증가되고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되었네요. 따라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예, 맞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며 전산회계 2급에나 어울릴 듯한 문제입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3개월이니까 90일 이내인 자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기간이 남은 기간이 아니라 취득하는 순간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만기인 자산을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6개월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개월 남았죠. 이 정기 예금은 과연 현금성 자산일까? 아닙니다. 왜? 취득 당시, 가입일 당시에 3개월이 남아야 됩니다.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취득 당시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의외로 취득 3개월인 것은 다 아시는데 취득 당시를 놓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통화, 주화, 지폐, 통화, 대용증권, 돈은 아니지만 대신 사용되는 거, 남이 발행한 수표, 그리고 송금 수표, 우편환, 만기가 도래한 공채, 사채, 이자표, 공사채가 아니고 공채, 그리고 사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다들 현금성 자산입니다.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찾을 수 있는 예금, 거기가 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있죠. 이런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며, 그리고 우표는 소모품으로 처리하고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선일자 수표,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선일자 수표는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돈을 오늘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음도 발행할 수 없고 수표는 당연히 더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게 야 이거 한 달 뒤에 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0일이라면 6월 10일 날 은행 가서 찾아라, 6월 11일 날짜로 발행해 줄게 해서 발행하는 이런 수표가 선일자 수표가 됩니다. 자, 지금은 선일자 수표 아니죠. 매출채권 미수금으로 따집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치죠. 맞습니다. 당좌 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차용증서 아니죠. 차용증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뭐 장기 대여금 또는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아닙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 자, 여기서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이면은 현금성 자산이죠. 따라서 파란색인 40만원, 50만원, 60만원을 더하니까 15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및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금액입니다. 자, 선입선출, 구입선출이 나왔는데요. 자, 선입선출은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구입선출은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 구입선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선입선출은 참고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살 때 또는 은행 가서 뭐 돈을 찾을 때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서비스 해줄까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서비스 해줍니까? 먼저 온 사람. 그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온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10원, 20원, 땡땡땡땡 100원입니다. 현재 100원인데 100원이면 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10원짜리 꺼내주는 게 뭐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가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가에 대응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200원을 받으면 원가가 얼마? 10원이니까 190원이 남는 반면에 100원짜리를 꺼내주면 1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뭐 순이익이 높게 계산됩니다. 오해하셔서는 안됩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지금처럼 다르겠죠. 한번 볼게요. 100원, 90원, 80원 쭉 내려서 10원입니다. 자, 이거 2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입선출로 하면 100원이 원가가 되니까 100원이 남고요. 구입선출로 하면 마지막에 들어온 거 마지막에 구입한 걸 원가로 하기 때문에 10원, 190원이 남습니다. 물가 상승 시에는 순이익이 높게 계산되지만 물가 하락 시에는 순이익이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자체를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 말들도 실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별이 무려
다섯 개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시가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내가 물가 상승시입니다. 물가 상승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원, 20원, 100원입니다. 자, 9개를 팔았습니다. 선입선출법이면 10원짜리부터 90원짜리 순으로 팔았겠죠. 팔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100원, 시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입선출법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내용들도 꼭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시의 예제입니다. 자, 요거 100원 받고 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선입선출법이면 1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원이 남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입선출로 하면 100원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50원짜리를 꺼내줘요. 그래서 50원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100원, 90원, 그리고 80원, 그리고 10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선입선출로 하면 9개 팔았습니다. 자, 선입선출 매출원가입니다. 자, 선입선출로 하면 매출원가는 100원이고 그리고 후입선출로 하면 매출원가는 10원입니다. 하락할 경우 매출원가는 선입선출은 100원, 후입선출로 하면 10원입니다. 따라서 선입선출이 매출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고요. 매출이익은 똑같네요. 요거는 넘어가고 기말재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개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이면 9개 팔면 10원짜리가 남습니다. 선입선출은 10원. 그리고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파니까 9개 팔면 10원부터 100원까지 파니까 100원짜리가 남겠죠. 후입선출은 100원입니다. 자, 기말재고액이 이렇게 돼요. 자, 기말재고액 금액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높은 것은 선입선출은 10원, 후입선출은 100원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락의 경우에는 100원, 90원, 그리고 80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해서 10개, 10원 해서 선입선출이면 이거 꺼내주고 후입선출이면 10원짜리 꺼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9개 팔았다고 가정하고 선입선출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팔렸잖아요. 10원짜리가 남을 것이며 후입선출이면 9개 팔면 남아있는 것은 100원짜리가 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유형자산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2번도 맞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이것은 재고자산이지 않습니까?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1급이니까 공장이 있는 겁니다. 원재료 구입해서 쪼물쪼물 제공품 만들고 그리고 제공품이 제품에 투입이 되고 제품 그리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저장품 팔려고 가져오면 상품.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제품 저장품 상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입니다. 즉 재고자산은 생산 과정이나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사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은 정확하게는
상품입니다. 상품.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상품이 되겠죠. 상품이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2020년 5월 2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이러면 매도 가능 정권이 되겠죠.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면 단기 매매 정권,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그는 단기 매매 정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정권이 됩니다. 아무튼 단기 매매 정권 주 동구의 주식을 액면금액 5,000원에 200주를 취득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주식을 2020년 10월 1일에 1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 시점, 그러니까 10월 1일 시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으로 바라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처리입니다. 살다 팔포, 살 때 수수료는 구입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따로 적어야 되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빼고 수수료 비용은 포함하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출제위원은 이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분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단기 매매정권의 수수료 처리입니다. 살다 팔포. 자, 5월 2일 단기 매매정권 구입했죠. 액면가 5,000원짜리를 200주니까 10만원입니다. 수수료 5만원과 함께 100만원이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 105만원 지급하는 거 문제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기 매매정권 100만원과 수수료 비용 5만원 이렇게 따로 적어야 됩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입니다. 영업외 비용이죠. 10월 1일 팔았습니다. 1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매각하였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5,000원짜리 100개니까 50만원이 자산이 감소했고요.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5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현금은 얼마? 45만원. 돈이 안 맞죠? 지금 실제로 5만원 손해봤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 5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날 수수료 비용 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5만원 감소하겠죠. 왜? 비용이 발생되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다음 10월 1일입니다.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5만원. 이것도 단기 순이익이 5만원 감소됩니다. 12월 31일 날은 5월 1일 날 5만원 손해보고 10월 1일 날 비용이 영업의 비용 둘 다 5만원씩 해서 10만원 단기 순이익이 감소될 겁니다. 자,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수료 비용 984번을 시도금가에 가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정권을 105만원으로 봐가지고 이 단기 매매정권을 줄 때 52만 5천원으로 계산하면 이거 손해본 게 7만 5천원이 되겠죠. 그거 하면 안됩니다. 살다 팔포. 살 때는 따로 적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월의 단기 순이익은 5만원 감소됩니다. 이때 물어본 것은 10월 1일날 이것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12월은 10만원이 감소가 되겠죠. 그대로라면 이 평가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시 5만원이 됐다 치면 이때 5만원 결산하기 전까지입니다. 물론 결산해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이 나오면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출제위원이 알고 싶어 한 것은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수수료 또는 팔 때 수수료, 살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고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적고 적지 않는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기 순이익이 5만원 감소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2번을 선택하셨을 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10만원 감소된 게 아닙니까? 왜? 이게 보니까 이때 5만원과 이때 5만원 합해서 10만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단기 순손실이 10만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기에 10만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 2020년 10월 1일에 4,500으로 100주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 시점에 손익, 이거 매각하는 요거 손해본 거, 이것들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만원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6번 기중에 수익, 임대료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중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거죠. 전기는 작년, 차기는 내년 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먼저 받았네요. 결산 시 선수수익을 계상하는 분계를 누락할 경우에 결산할 때 먼저 받은 것은 선수수익으로 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네요.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임대료 받는 시점에서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그리고 임대료 이렇게 됐네요. 결산 시에는 이 임대료 중에서 일정 부분은 내년 거죠. 수익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에 오게 하고요. 선수수익 부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변은 비용의 발생, 대변도 수익의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임대료가 차변에 오는 경우 있죠. 이것은 수익의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소멸. 만약에 비용이 대변에 오면 차변에 오면 비용의 발생, 대변에 오면은 비용의 감소를 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은 소멸로 표시를 합니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소멸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결산 분계가 누락된 경우, 먼저 이거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의 감소가 되고, 수익이 소멸되어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되었죠. 따라서 부채는 과소 계상되고 줄어들었죠. 과소란 말은 작게 장부에 기록되고 수익은 과대 계상되겠죠. 증가된단 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같은 문제를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 결산 분계를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산은 우리 회계와 세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맞추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7번입니다. 주식 배당 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든지 현금으로 배당하든지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이익잉여금 있네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의 무엇과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배당을 하면 줄어듭니다. 납은 감소가 돼요.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에 관련된 건데요. 실무 문제로도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알아주십시오. 주식 배당입니다. 먼저 배당 결의일 때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뭘로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데 결의일 때는 주주총회할 때는 주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의가 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해 두었다가 며칠 지나서 실제로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주고 그리고 자본금을 증가시킵니다. 왜? 주식으로 주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대변은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현금 배당이 시험에는 실무에는 더 많이 나오죠. 배당 결의일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똑같습니다. 했다가 결의일 때는 배당금을 실제로 주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 못 주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으로 해두었다가 언제 실제로 배당일일 때 이 미지급 배당금을 무엇으로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배당이네요. 주식 배당일 때는 배당 결의일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해두었다가 실제로 배당일 때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두 개는 똔똔 없어지죠. 같은 계정 과목이 다른 변에 있으면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것은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자본금이 되니까 자본금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7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배당보다는 현금 배당이 실무에 요 두 가지가 실무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보시고 정답이 없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재화입니다. 물건이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팔았으니까 이 판 이후부터는 누구 책임이다? 구매자 책임이다. 예, 맞습니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판매자는 판매 시점에서 내게 아니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진행률은 용역이죠. 용역인 경우에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들 재화의 판매에 대한 말이지만 4번은 재화의 판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진행률이라는 것이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아울러서 4번이 그러면 틀린 말이냐?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재화의 판매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가네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가액의 간단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원가의 3요소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거 3개 더하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됩니다.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도 하고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입니다. 직접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형을 손으로 만든다고 해도 인형, 솜과 천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고 가공 원가입니다. 또는 가공비라고도 하고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과 기타 부대 비용입니다. 가공이란 말이 갈고 닦고 쪼이고 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갈고 닦고 쪼고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직접 노무비와 갈고 닦고 쪼이고 하려면 전기 이런 거 들어가죠.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재료비입니다.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가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간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공장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A, B, C, D 네 가지의 제품을 만듭니다. 공장에 경비 아저씨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 아저씨 월급은 어때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A, B, C, D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경비 아저씨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든지 적게 생산하든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가 되겠죠. 달세 많이 생산한다고 달세 많이 주고 그리고 작게 생산한다고 달세 작게 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비. 변동비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원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죠. 재료비 많이 생산하면 재료가 많이 들 것이며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재료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준변동비와 준고정비입니다. 준변동비, 고정비 둘 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습니다. 준변동비는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고 또한 조업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요소. 대표적인 예가 전기요금, 수도요금인데요. 전기요금에 하나도 안 써도 기본요금은 있죠.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냅니다. 준고정비,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총원가,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가 준고정비가 됩니다. 자, 고정비, 변동비는 많은 수험생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오해를 합니다. 준고정비와 변동비 한번 볼게요. 공통점,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가 섞여 있는데 변동비의 비중이 더 많고 고정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데 고정비의 비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 변동비는 이렇게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당은 한 개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이렇게 비례하게끔 증가되고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입니다.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 고정비가 되고요. 준변동비는 하에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본 요금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거 준변동비. 그리고 준고정비는 계단 원가,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계가 있는데 기계 하나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000개입니다. 그럼 10,000개에서부터 10,000개까지는 한 대로 되지만 12,000개부터 11,000개부터 20,000개까지는 또 한 대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30,000대부터 또 한 대가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일정 범위까지는 같이 들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더 들고 또 그 이후부터는 갔다가 또 더 들고 이렇게 드는 것이 준고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서 하다 보면 조업도란 말 생산량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요.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의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는데요. 철수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 7만원과 6만원, 5만원짜리 알바가 3개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때 철수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만원을 사용했다면 철수의 기회비용은 어떤 거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 비용입니다. 내가 이것들 3개를 선택해야 할 수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최대 비용은 얼마? 7만원입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7만원이 되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서 최대값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매몰 원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교재 2만원에 구입했는데 생각이 바뀌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 3만원에 구입했다면 매몰 원가는 과거에 지불한 값입니다. 과거에 지게차 구입 자격증 취득하려고 교재 얼마는 줬습니까? 2만원. 이 2만원이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 과거에 실제 지불한 것의 값이 매몰 원가가 됩니다. 지금은 이 두 문제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오니 이번 시간에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 맞죠? 기본원가입니다. 다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가에 속한다. 1번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많이 생산함에 따라 이런 말이 되겠죠. 많이 생산하면 따라 변동비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그렇죠, 변동비는 증가됩니다. 고정비의 총액은 일정하다. 자, 이건 틀렸죠. 요까지는 맞았습니다. 변동비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고정비의 총액은 일정하다. 이래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 맞는 말인데요. 잘못했네요. 요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거 읽다가 요거 봐버렸네요. 단위당 고정비는 한 개당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감소한다.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업도가 증가한다네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조업도가 증가되네요. 조업도가 증가되든 감소되든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일정하는데,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거 틀렸네요. 자,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번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은 한 개당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를 무엇으로? 임차료, 달세로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내가 100개 만드는데 달세를 1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만원. 그런데 내가 200개를 생산했어요. 달세는 얼마 줄까요? 10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5천원. 일정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단위당 변동비는 감소한데, 아니죠.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단위당 한 개당 재료비, 변동비는 재료비로 바꾸어서 생각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조업도는 생산량, 그 다음에 단위당은 한 개당, 고정비는 달세, 그리고 변동비는 재료비, 이래 생각해서 바꾸어서 생각하면
딱 됩니다. 한번 볼게요. 좁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이 생산하면 한 개당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반비례하겠죠. 왜? 100개 생산하는데 100만원 들었습니다. 달세가 1000개 생산하는데도 달세는 얼마? 100만원. 그러니까 만원에서 1000원은 줄었죠. 당연히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한 개당 재료비는 100개를 생산하든 10,000개를 생산하든 한 개당 재료비는 똑같이 들죠. 똑같이 드는데 이것이 많으니까 총 재료비가 증가되는 거지 한 개당 재료비는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좁도 생산량 증가 감소 많이 생산한다 작게 생산한다 단위당 한 개당 고정비하면 달세 그리고 단위당 한 개당 재료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맞다 틀렸다 금방 파악이 됩니다.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좁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이 생산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맞죠? 좁도가 증가되면은 변동비 총액은 증가되지 않습니까? 고정비 총액은 일정하다. 그렇죠?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고정비의 총액은 일정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 맞는 말이죠. 기회 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되지만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몰 원가는 과거에 지불한 값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번. 한국은 4월 중 5만원의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4월 직접 재료비의 4월 초 재고는 기초 재고네요. 만원이고 기말 재고는 2만원이다. 4월 총 제조원가는 20만원이고 제조간접원가가 3만원이면 4월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인가? 으아 어렵다. 계산하는 거 나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응시하시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니까 이게 못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재료비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아시죠?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였습니까? 4월 초가 만원, 기말이 얼마? 2만원, 단기 매입액이 얼마? 5만원.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가 됩니까? 4만원이 구해집니다. 자, 이 4만원이고요. 단기 총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입니다. 지금 직접 재료비 우리 구했습니다. 얼마? 4만원.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나와 있었죠? 제조간접원가 얼마? 3만원. 그리고 단기 총제조원가가 얼마? 20만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노무원가 X를 구하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20만원이 돼야 되는데 요게 재료비가 4만원, 제조간접원가가 3만원, 7만원입니다. 이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13만원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공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식은 기본입니다. 전산 세무위급에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공식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일단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로 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원가입니다. 정상 개별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원가로 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죠. 이겁니다. 제조간접비는 실제 배부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개별원가니까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고요. 정상 개별원가는 제조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선생님 실제 개별원가도 있고 정상 개별원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왜 정상 개별원가를 채택을 합니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는 실제 배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배부보다 빠른 원가 결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가를 알아야지 판매 가격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다 만들어지고 나서야지만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배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100만 개 만들면 9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배부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할 수가 없어요. 즉 95만 개를 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 개별원가는 똑같이 95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정 배부율로 배분을 미리 해버려요. 원가가 나오잖아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정상 개별원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량, 이거는 똑같습니다. 실제 배부 기준량은 똑같고요. 실제 개별원가니까 실제 배부율을 곱하지만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배분할 때 실제 개별원가는 실제 배분율이고요.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율입니다. 즉 실제 배부 곱하기 실제 배부 실제 원가 계산, 실제 배부 기준량 곱하기 예정 배부가 정상 개별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정 배부 기준, 예정 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상 곱해지는 것은 실제 배부 기준량에다가 실제 배부율이나 예정 배부율이 곱해지는데요. 예정 배부율이 곱해지면 정상 개별원가, 실제 배부율이 곱해지면 실제 개별원가가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분자의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분모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분자의 예정 제조입니다. 이거는 실제 개별원가에서는 분자의 실제 제조간접비지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분자의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그리고 분모의 예정 조업도를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는 개별 제품 등에 사용한 실제 조업도 곱하기, 이거는 같았죠. 곱하기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에 실제 배부가 곱해지는 것은 실제 개별원가. 예, 맞습니다. 4번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는 개별 제품 등의 예정 조업도 곱하기 예정이 아니죠. 이거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 요것만 달라지잖아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예정 배부율을 곱합니다. 무엇은 같다? 실제 배부 기준, 실제 조업도, 이거는 같습니다.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조업도, 이것도 실제 조업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기초제공품, 기초제품, 단기 총제조원가,
기말. 자, 이거 이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에 제가 그대로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35만원 적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40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 50만원 그대로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25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총제조원가 1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파란색은 제가 문제 보고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이거 구할 수 있겠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거 두 개 더해서 135만원에서 40만원을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95만원이 됩니다. 기초 제공품 50만원에서 95만원 더해서 빼기 20만원을 하면 12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공식 새로운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 공식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공식 아닙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원가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익혀 주셔야만 되는 공식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알아주시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아셨다면 대입만 하시면 무조건 풀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13번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면세 대상은 이런 것들이 면세입니다. 자, 이거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있다 없다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즉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 그리고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입니다. 연탄 아시죠? 무연탄 있고 유연탄도 있습니다.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무연탄입니다. 유연탄과 무연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연탄 만드는 거 있죠? 무연탄입니다. 남한에 대한민국에서는 유연탄도 나지만 무연탄이 훨씬 많이 납니다. 유연탄은 북한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석탄에 기름 성분이 거의 없는 거 무연탄, 그리고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은 유연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화력발전소 들어보셨죠? 기름 성분, 석유 성분이 있는 것이 화력이 셉니다. 그래서 주로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것이 유연탄이고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인데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용, 예뻐지는 거, 성형수술 안 됩니다. 수의사, 애완동물의 진료 용역은 과세.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있죠? 고양이, 그거 진료하는 것은 다 부가세 내야 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이라면 사람입니다. 저는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가세법에서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용역도,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 이런 것은 다 면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라는 거. 그리고 여객 운송입니다. 대중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인데요, 이 중에 고속버스는 면세지만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데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면세지만 왜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한 15명 가는 거, 그런 게 과세란 말입니다. 항공기, 그리고 전세버스, 택시도 여러분들 택시 요금에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KTX는 과세요. 우표, 인지, 정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리고 도서, 신문 똑똑해지는 거, 잡지,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토지의 공급,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요것들은 좀 익혀 주셔야 되고요. 자, 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사고 팔고 매매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빌려주는 것은 과세예요. 주택은 반대입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지만 주택 매매는 과세예요. 단 주택도 국민주택 있죠? 그거는 사고팔고가 면세입니다. 그리고 주택 빌려주는 것은 면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반대입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죠. 그러니까 토지 빌려주는 것은 반대, 과세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이 전체의 반대입니다. 토지 매매가 면세니까 주택 매매는 과세고, 토지 임대가 과세니까
주택임대는 면세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야지만 이거 혼돈되지 않습니다. 꼭 좀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전산 세무이급에도 출제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면세 대상 수돗물 면세 맞죠? 도서 신문 면세입니다. 나와 있었죠.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지만 가공된 것은 과세예요. 이건 아닙니다. 전세버스 운송용역 이거 전세버스는 과세입니다. 어디 있었나요? 뚜뚜뚜뚜 요건지 어디 갔노? 전세버스 여기 있죠. 이게 과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토지 사고 팔고는 뭐 면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 연탄 및 무연탄 면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파란색이 하나, 둘, 셋, 4개 찾는 거 아니네요. 기업, 면, 미음, 비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13번 문제는 왜 아셔야 되는가 하면 다음에 실무에 매입 매출 전표에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고 실기에도 사용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다음과 같이 남아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과세 표준입니다. 요 공급가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죠. 단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자, 이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간주 공급이란 말은 팔았다 치고 부가세는 내란 말입니다. 즉 간주 공급에 해당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어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매출이면서 건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가가 아니라 시가 과세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산 세무에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익혀주십시오.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받았다. 이 간주 공급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 4가지가 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그리고 사업상정료, 폐업시 잔존 제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었죠. 폐업시 잔존 제어는 폐업 이래 본인이 본인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는 뭐 시가 과세입니다. 매출이면서 건별 시가 과세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출발. 상품입니다. 취득가액 2천만 원이지만 시가는 얼마입니까? 1,500만 원. 그러니까 폐업할 때 뭐 시가과세 1,500만 원. 토지는 토지 사고 팔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세. 이 주례입니다. 주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면세기 때문에 면세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간주 공급일 때는 매출 건별이며 시가 과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것들 많은 학생들이 이꼴로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공통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하나가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사업장이 여러 개인 거. 사업자 단위 과세도 사업장이 여러 개입니다. 자, 차이점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가 다 같은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다 같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인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다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다 같으니까 뭐 본점에서
주사무소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 여러 개 있으면 각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다 신고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각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뭐 총괄 납부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납부를 어디서 하겠다 부가세 내는 것은 본점에서 하겠단 말입니다. 주 사무소에서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업자 총괄 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뭐 사업자 번호가 따로 있고 신고는 다 따로 하고 납부만 뭐 본점에서 주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같습니다. 같고 신고 납부도 주사업장 또는 본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장이란 이렇게 총괄 납부하는 거죠. 둘 이상이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도 예 맞잖아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번호는 각각 다 다르지만 뭐 본점에서 주사업장에서 뭐 합산해서 낸다. 단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세액의 납부 및 환급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 맞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틀렸잖아요.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만 또는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받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발급, 수취, 부가세 신고, 납부 및 수정 신고, 경정 신고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에서 다 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본점에서 주사업장에서 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수정도 하고 다 하겠단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모두 원칙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맞는 말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며 이게 무엇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무엇인가 이 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게 부가가치세 법에도 출제가 되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마치기 전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즉 다시 말해서 이거죠. 이런 것들이 혹시 출력해서 손으로 화면을 정지해 놓고 쓰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전산에게 1급의 경우 93회부터 87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